안녕하셨습니까? 교재 165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는 기본 의무라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품위유지 의무, 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 보셨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서 중개보조원까지 아우르는 의무로서 비밀을 준수할 의무,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까지 보셨는데, 이런 기본 의무들은 다소 선언적인 규범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규범이나 행동 강령이 있는 의무는 아닌데,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의무들이 이제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할 구체적인 의무들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65페이지 중하단부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25조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떠한 때 어떻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은 25조에서 1항과 3항으로 구분을 해서 시점을 나눕니다. 시점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조 1항의 조문을 보시죠. 165페이지 25조 1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자,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완성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당사자들 간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이것으로 중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까지 종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즉 중도금 받아주고 잔금 치러주고 이삿날 잡아주고 등기 이전해주고 이런 의무는 없고, 중개의 완성은 거래계약 체결로 중개가 완성돼요. 그러면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 말은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말이죠. 조문 계속 보시면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어떤 의뢰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냐면 성실 정확하게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and죠. 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와 같은 설명의 근거 자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실 정확한 설명과 근거 자료의 제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만약에 건물의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매수 의뢰인에게, 토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토지 임차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과 같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그 부동산 소유자이니까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2항은 잠시 후에 보실 거고요. 바로 3항으로 내려가 보시면 페이지를 넘어가야죠. 3항. 법 25조 3항 16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이번에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이렇게 나갑니다. 중개 완성이라는 말이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죠.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 체결되는 게 중개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 설명 의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근거 규정이 몇 조였었죠? 25조였었죠. 근데 바로 이제 잠시 후에 볼 건데요. 공인중개사법 26조, 25조에 이어지는 26조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당사자 간에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될 의무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26조에서 나올 거거든요. 25조 사망은 그때를 미리 예고해서 말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르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엇으로 작성하여? 네,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서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건마다 함께 무엇도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확인설명서도 함께 작성해서 조문 계속 보시면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을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한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와 함께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단순한 확인설명 행위는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무슨 권자 의뢰인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법률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뭘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의무 이행도 공연불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는 1항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구체적 사항을 9가지 확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167페이지 하단부부터요. 168페이지까지 펼쳐지는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인데 시행령 21조 1항의 각호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건축연도 같은 기본적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저당권 등등의 각종 권리관계의 문제. 세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과 그에 따르는 중개 보수와 실비의 산출 내역과 금액에 관한 문제. 네 번째는 그 중개대상물의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의 제한의 문제를 설명해 주는데 양분을 해서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도 설명해야 한다는 거네요. 또 다섯 번째, 내벽, 도배 등의 내부 상태에 관한 문제. 여섯 번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각종 시설의 상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의 문제. 그리고 여덟 번째,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의 입지 조건이고요. 마지막으로 조세관계는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취득 의뢰인에게.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에 대해서 설명하되 그 종류와 세율입니다. 세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고 세율까지는 설명해야 된다. 지금 펼쳐진 이러한 사항을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중개 완성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자, 성실 정확한 설명은 정확한 조사 분석 작업이 있어야만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했다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까 필연적으로 의뢰인에게 잘못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해서 본법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그런 과목을, 2차 시험에서 저런 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결정한 근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이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교부하면 이제 이자가 개설 등록하여 중기업을 하게 될 것인데, 이자가 현업에 나갔을 때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조사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걸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지, 지목, 면적, 지형, 경계, 이런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려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적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 분석하려면 민법과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민사특별법들, 구체적인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 등기법 시험 봐야 될 거잖아요. 거래전 가격 등을 산정해 설명하려면 감정평가란 포함한 부동산학에 대한 기본 지식 필요할 겁니다. 공법을 알아야 공법상의 제한사항을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떻더니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무엇인지 공법상 지식이 있어야 공법상 제한을 설명할 거예요. 세법도 알아야 조세관계와 관련해 취득세가 어떻다, 농특세가 어떻다, 지방교육세가 어떻다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중개실무편에서 이런 구체적 항목의 조사 확인의 방법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중개실무편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는 모든 과목의 내용들과 유기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실무편은 다른 과목과 유기적인 연관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재지, 지목, 면적, 지형 이런 거 설명할 거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이런 거 취득 의뢰인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해야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권리관계 설명할 거면 등기사항 증명서, 갑, 을구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죠. 공법상 제한의 문제를 설명할 거면 토지용계획 확인서나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을 근거자료로 보여주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실 정확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된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는 내벽, 도배 등의 상태도 있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 등의 상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벽, 도배 등의 상태나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 등의 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아무리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어도 이전 의뢰인의 협력이 없이는 접근해서 확인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의 구조가 어떠한지, 건물이 건축 연도는 몇 년이나 되었는지, 건물의 면적은 무엇인지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요, 내벽에 금 갔는지, 물 새는지, 벽지가 더러운지, 장판이 찢어졌는지 이런 건 건축물 대장에 안 써 있는 정보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의뢰인의 협력이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 법이 8차 개정되면서 25조가 1항과 3항 사이에 2항에 있는 문장을 신설에 집어넣게 됩니다. 한 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2항을 보시면
165페이지 25조 2항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르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우리가 이들을 통칭해 이전 의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전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매도, 임대 의뢰인 등, 다시 말해 이전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매수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개대상물의 상태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25조 2항이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건물의 매매계약 아니면 주택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매수 의뢰인에게 이런 사항들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죠. 그런데 그 건물의 내벽, 도배 등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의 도움이 없이는 접근해서 확인조차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2000년 이 법 8차 개정할 때 신설했어요. 그런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만일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전 의뢰인이 불응한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들어갑니까?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이 법이 정해 주어야 했었겠죠. 제가 한 10수년 전에 저기 강북구 미아리 그쪽에 뉴타운 개발 지역 그쪽 저기 학원에 강의를 했었는데 한 20명 정도가 집단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 재건축 재개발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딱 봐도 이 깍두기 머리로 하고 어깨 딱 벌어지고 가죽 잠바 입고 어깨에 용문신 입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 20분 정도 집단으로 등록해서 뒤에 쫙 포진하고 앉아 있어서 강의실 분위기가 아주 컴컴했었거든요. 그런 분들 쫙 앉아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과정 그때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개정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자료 요구했는데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벌써 뒤에서 제껴버려? 어떻게 버려? 그러셨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가 1항에서 확인 설명할 사항 9가지 정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시행령 21조 2항이 이제 지침을 정합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래도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의무를 다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이전 의뢰인이 불응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있다면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내벽, 도배 등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상태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건물은 내벽, 도배 등의 상태나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상태와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직접 확인하시고 최종 매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계약서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 함께 작성할 거잖아요. 그때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는 거죠.
내벽, 도배 등의 상태와 수도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상태는 매도인의 자료 제공 불응으로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못하였음. 이렇게 기재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도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훗날 그런 문제 때문에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으로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게 되죠. 입증의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확인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발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5조 3항이 확인설명서는 언제 작성한다고 그랬죠?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뭘 작성할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래서 페이지 뒤로 쭉 넘어가서 195페이지 보시면 19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보신 25조에 바로 이어지는 26조가 나오죠. 26조가 나오는데 26조 1항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엇을 작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자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된답니다. 자,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개 완성 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 1항이 뭐라고 했냐 하면 196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서 196페이지 하단부에 1번 표준서식 여부 찾으셨죠? 그 첫 문장이 시행령 22조 3항입니다. 보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니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국토부 장관은 그런 말을 안 하셨고, 다시 그 써 있잖아요. 22조 3항이 말하기를, 시행령 22조 3항이 말하기를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대통령령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말하기를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라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권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언제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부령을 개정해서 거래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정해도 돼요? 안 정해도 돼요. 그래서 아직 안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현행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언제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음이 바뀌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국토부령을 개정해서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할 수는 있어요. 지금? 네. 정할 수 있죠. 그럼 만일 국토부령이 개정되어 거래계약서 표준 법정 서식이 정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개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서식을 써야 합니까? 정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써야 돼요?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위법인 시행령이 정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권장할 수 있다라고 했지 강제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서식은 지금 현재까지도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정해진다 하더라도 장관은 그 사용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장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권장되는 서식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는 1항에서 바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줄이에요. 영 22조 1항이 거래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 요번엔 뭐예요? 하여야 한다. 아까는 할 수 있다였었잖아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는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시행령 22조 1항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데 아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 몇 가지였어요? 9가지였잖아요. 근데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도 박스 안에 보니까 몇 가지예요? 그것도 9가지예요.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의 표시, 뭐 소재지, 지목, 면적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 등 그 지급에 관한 사항들. 다섯 번째, 물건의 인도 일시. 여섯 번째는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만일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다면 그 조건 또는 기한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미 아까 25조 3항이 말했어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건마다 뭘 같이 작성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 확인설명서에 교부 일자도 기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법이 구체적으로 확정한 이 8가지 사항 외에도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었다면 특약이 있었다면 그 약정 내용도 기재해야 된다. 중개 완성으로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그게 토지 매매 계약이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든 상가 교환 계약이든 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슨권 설정 이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중개 완성 시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는 현재까지 권장되는 표준서식조차도 없지만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는 반드시 9가지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니까 수험생에게는 필수 암기사항이 되겠죠.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묻는 문제 매우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빠짐없이 9가지를 모두 기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시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시면 26조 3항을 준수하여 작성하라는 거거든요. 26조 3항을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중개가 완성되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보존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업무정지 처분 사유예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걸리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이행은요, 제대로 안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계약서 안 썼다고, 안 줬다고, 보존 안 했다고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못해요. 해봐야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의뢰인의 부탁이 있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걸리면
잘릴 수도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죠. 근데 교부하기 전에 26조 2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6조 2항을 보실까요? 이번에는 26조 2항을 보면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뭐래요? 준용한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명석한 사람도 그냥 딱 26조 2항 조문만 봐가지고는 뭘 하라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말을 하지 25조 사항을 여기 거래계약서에 준용한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는 건데 법률 용어로서 이 준용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그대로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준용이라는 말은. 근데 입법자가 조문 속에 준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간결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결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야 120여 개 조문밖에 안 되지만 민법 같은 조문은 조문이 1000개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방대한 법을 입법자가 입법을 하다가 보면 말이에요. 그 법 위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몇 번이고 반복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미 앞에서 한 구구절절한 얘기를 그대로 조문에다가 계속 집어넣으면 법의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해져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입법하기 위해서 몇 조는 몇 조를 준용한다. 몇 조는 몇 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거래계약서는 25조 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대죠. 그러면 거래계약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준용될 25조 사항을 다시 찾아 나가 봅니다. 앞으로 가서 25조 사항은 교재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166페이지 보시면 25조의 사항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 25조 사항을 보면 이게 거래계약서에도 준용될 건데 사항을 보면 제3항에 따른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답니다. 어디에다가? 네, 확인설명서에다가. 지금 25조 사항은 확인설명서에다가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26조가 거래계약서에도 어떻게 한다고?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거래계약서에도 지금 보신 그 방법 그대로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는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될 게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거래계약서, 또 하나가 확인설명서입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거든요. 이제 두 서식의 이동점을 분석해 볼 거예요.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건데 먼저 차이점부터 분석해 보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요. 법정 서식 존부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개완성 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권장되는 서식도 없었죠. 필수적 기재사항만 정해져 있을 뿐이죠.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다뿐만 아니라 무려 4종 세트입니다. 1서식, 2서식, 3서식, 4서식 4개의 확인설명서 서식이 있어서 1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2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3서식은 토지 확인설명서, 4서식은 임목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중에 테마 정리하면서 서식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법정 서식들 분석하고 작성 방법 유의사항도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이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가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요, 보존 의무 기간이 다르다는 건데, 이건 이미 우리가 전속중개계약 지난주에 공부할 때 봤었던 얘기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서식 사용 의무는, 보존 의무는 3년 보존 아니면 5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외울 것도 없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이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서식 보존은요, 3년 보존 아니면 5년 보존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오직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까먹으셨어도 대답할 수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 3년 보존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배울 건데 안 배우셨지만 대답할 수 있어요.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 네, 3년 보존이죠. 공인중개사법상 서식 보존 다 나오면 3년이지만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하라고 할까요? 다 3년인데 왜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하라고 할까요? 네? 시험에서 낚이라고? 시험까지 예측하면서 입법자가 법을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법이 5년 보존하라니까 5년 보존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다고까지 뭐 누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왜 중개업을 하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 등을 하고자 중개업합니까?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랬죠. 중개업 왜 하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돈을 벌려고 중개업을 하는 거죠. 복비 받으려고 중개업 한다고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복비를 받으려면 중개를 완성했어야 당사자에게 복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계약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내가 중개를 완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어야 복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래계약서는 결국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를 완성하여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증거자료가 되는 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돈을 벌 목적으로 중개업을 한다는 점에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근데 상법에 상인보수 청구권 인정기간이 5년입니다. 상법에서요. 아마 입법자가 그래서 거래계약서만은 5년 보존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예측하고 있고, 그냥 나중에 이렇게 사연을 들으시면 이해가, 기억이 좀 오래 남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연 설명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3년인데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하도록 합니다. 단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보존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둘 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공통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두 서식의 공통점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공통점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작성 시점이 같아요. 둘 다 언제 작성하는 거죠? 중개가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작성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전속중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거였었어요? 그건 전속중개계약 시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건 거래계약, 체결 시 작성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두 번째,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제공해야 될 대상이 같습니다. 둘 다 누구에게 줘야 된대요?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줘야 된대요. 전속중개계약서는 나한테 전속중개 의뢰한 의뢰인 일방에게만 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두 서식의 공통점은
아까 26조가 25조 사항의 규정을 거래계약서에도 준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동일한 방법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25조 사항을 보니까 누가 서명 및 날인을 하라고 했냐면 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누가? 근데 그냥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네요. 예, 어떤 해당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할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는데 공인중개사법 16조 인장등록 의무가 16조 1항도 2항도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조문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모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소속공인중개사? 해당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매매계약을 중개 완성하여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확인설명서를 작성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요, 그 토지매매권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토지매매계약서에도 토지확인설명서에도 서명이나 날인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일 경우에 의무가 있다요. 그러면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거래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죠. 해야죠. 어떻게? 네, 서명 및 날인을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때는 해야죠.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25조 사항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서명 및 날인하라고 써 있냐고요. 아, 예. 함께라고 써 있네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답니다. 함께 둘 다 같이 together. 네. 그럼 누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라는 거죠? 네.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라.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는 달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용인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니 내친 김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해도 돼요? 돼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내친 김에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도 돼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해도 돼요? 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는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서명 및 날인은 어떻게 하라고?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라. 그러면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누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라고요?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였거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였다면 그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면 되죠. 근데 이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였다면 누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냐? 이거는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법인 어디에 근무하느냐의 문제에 따라 갈라질 겁니다. 주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누구와 함께? 대표자와 함께가 되겠죠. 분사무소 근무하고 있는 자였었다면 예,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답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서명과 날인 사이에 밋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와요.
and입니다. and. 근데 다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가 그래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서식 정리할 때 비교해 볼 또 부분이기도 한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같은 것들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거기 오화예요. 근데 여기는 및, 요것도 자주 시험 문제에서 뒤바뀌어 출제됩니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하라고 했으니까 서명했어도 날인도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서명했다고 날인하지 않거나 날인했다고 서명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제가 인장등록 의무 공부할 때 도장 위반은 정지라 그랬어요. 인장등록을 안 했든 7일 안에 변경 등록 안 했든 등록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든 하여튼 도장 위반은 정지예요.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받지 않으려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겠죠. 서명을 할 때는 어떻게? 자필로 해야 되죠. 필적이 남게. 그리고 날인을 할 때는 무엇으로? 업무개시전에 등록한 그 인장으로 날인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좀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짚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해 업무를 단순 보조한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게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 금지가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거, 단지 의무가 아닌 것은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속한 거래 성사를 위해서라면 정보 공개해도 돼요? 안 된다고 배웠죠.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공개하지 하여야 한다 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권리관계에 관해서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하여야 한다 였었어요. 공개 금지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전속중개 의뢰받은 내용이 임대차라면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할 수 있다 였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전속중개 의뢰받아 놓고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가 아닌 것과 금지가 되는 것은 명백히 다른데 요 부분을 또 출제위원이 자주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농담처럼 여쭤봤어요. 중개보조원도 품위유지해도 되냐고. 된다고요. 네, 보조원도 품위유지해도 되죠. 단지 의무가 아닌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장등록 의무도 없고 어떤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상 서명이나 날인할 의무도 없죠. 그러나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나 설명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했다고 해서 중개보조원이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출문제였었어요. 조금 제가 사례를 각색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 이 얘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씨 고용인 2명 데리고 중개업하고 있어요. 오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런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 분석과 확인 설명은 소속공인중개사 A씨가 했어요. 그런 거 해도 돼요? 네. 소속공인중개사니까. 그런데 토지 매수인 모시고 가서 땅 보여드리고 오고 이러는 거 중개보조원 B씨가 했어요. 그런 거 해도 돼요? 네. 단순한 업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입회한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매매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후에 소속공인중개사를 불렀어요. 야, 에이, 너 업무 수행했으니까 여기 와서 서명하고 여기도 날인하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확인설명서에 서명하고 이렇게 날인을 하는데요. 중개보조원비가 물끄러미 이렇게 보다가 사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사장님, 저도 바쁜데 모시고 가서 땅도 보여드리고 오고 등기부등본도 내가 떼오고 토지대장도 나도 떼오고 나도 한 게 많은데 왜 쟤만 서명하고 날인하게 해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괜히 또 애 기죽으면 그럴 것 같으니까 너도 찍어 그러면 야, 찍어. 그래서 보조원이 거기 도장 한 방 찍었다고 토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권리 침해받을 위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가 아닌 것이지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도 출제된 부분이어서 언급은 해봅니다. 확인설명 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해보셨는데, 자, 공인중개사법에 지금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이 다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품위를 유지하라, 공정중개하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확인설명서 작성하라, 거래계약서 작성하라, 서명 및 날인을 하라. 뭘 하라고 하는 의무들이 지금 쭉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작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작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액션 말이에요. 적극적인 동작을 법에서는 작위라고 하는데, 법에서는요, 동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위로 봐요. 이걸 부작위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법에서는 하나의 행위로 본다고요. 그래서 이걸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 짓도 안 하고 법을 위반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수영장에 배치된 임명구조원이 높은 사다리 의자 위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수영 미숙으로 수심이 깊은 쪽으로 이렇게 수영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발에 쥐가 났는지 어쨌는지 꼴까닥 합니다. 임명구조원이 봤거든요. 근데 보고도 물끄러미 보면서 아이고 왜 수영도 못하면서 거기 기어 들어가서 저렇게 꼴깍거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봤어요. 저기 기어 나올라나? 그러면서 가만히 봤어요. 죽었대요. 그러면 아니 뭐 놀라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드는 거지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면 임명구조원이 지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행위란 말이야. 가서 건졌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행위라고요. 법에서는 그것도 행위로 보는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의미는 작위로 준수할 의무예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인하고 교부하고. 그런데 부작위의 형태로 준수할 의무가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어지는 33조의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니까 그걸 안 하면 법을 준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33조의 금지행위를 공부할 겁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